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을 처음 입 밖으로 내뱉었을 때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영국을 떠나 낯선 나라에 정착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처음에는 그토록 힘들고 괴로웠던 곳에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사입니다. 영국 북부의 작은 시골 마을 출신으로 지금은 서울에서 5년째 살고 있는 영어 교사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어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정도만 할 줄 알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K-팝과 몇 가지 드라마를 통해 알게 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는 어떨까요? 친구들과 한국어로 농담을 주고받고 주말에는 한강에서 치맥을 즐기며 명절에는 시댁에 가서 명절 음식을 함께 준비합니다. 심지어 영국에 계신 부모님께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 설명하느라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그 답은 단순하면서도 복잡합니다. 한국은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기회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것을 감옥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이 가진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효율적이고 따뜻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영국의 시골 소녀에서 서울을 사랑하는 한국 며느리가 되었는지, 그 여정을 솔직하게, 때로는 가슴 아프게, 때로는 유쾌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외국인의 경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편견에 사로잡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편견을 깨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혹은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고 싶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영국 북부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인구가 5천 명도 채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단 하나의 슈퍼마켓, 2개의 술집, 그리고 오래된 석조교회가 전부였죠. 버스는 하루에 3번만 다녔고 마지막 버스를 놓치면 그날은 집에 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은 비가 오면 자주 끊겼고 날씨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흐리고 추웠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제 고향이었습니다. 익숙하고 안전한 곳이었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알고 있었고 마을 행사에서는 항상 같은 얼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삶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활이 전 세계 어디서나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도시는 좀 더 바쁘고 시골은 좀 더 조용하겠지만 기본적인 생활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요. 대학에서 저는 동양학과 언어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저 K-팝에 관심이 생겨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음악이 좋았고 그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고 싶었을 뿐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찾을 수도 있었지만 무언가 더 모험적인 것을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한국에서 영어 교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왜 안 되겠어? 1년 정도만 가서 경험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저는 지원했고 놀랍게도 합격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하셨습니다. 그렇게 멀리 가서 혼자 어떻게 살겠니?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친구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모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권과 비자 그리고 2개의 큰 캐리어만 가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더운 공기와 함께 낯선 언어의 소리,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간판에는 한글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영국보다 훨씬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서서 내가 정말 이 결정을 잘한 걸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일하기로 한 곳은 경기도의 한 작은 도시에 있는 영어 학원이었습니다. 학원 원장님이 공항으로 저를 마중 나와 계셨고 그분의 차를 타고 1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곳은 제가 상상했던 화려한 서울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도시였습니다. 높은 아파트 단지들과 복잡한 도로, 그리고 곳곳에 있는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장님은 제가 살게 될 원룸으로 저를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곳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깨끗했고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학원으로 와주세요. 수업 준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셨고 저는 갑자기 찾아온 고독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낯선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혼자 울었습니다.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엘리사. 이건 그저 새로운 모험의 시작일 뿐이야. 1년만 버티면 돼.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원장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곧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엘리사 선생님, 우리 학원은 매우 빡빡한 일정으로 운영됩니다. 하루에 8개의 수업을 담당하게 될 거예요. 각 수업은 50분이고 쉬는 시간은 10분입니다. 점심시간은 30분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하루에 4-5개 수업에 충분한 휴식 시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만 참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제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새로운 음식,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 하지만 그 흥미로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학원에서의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까지 일했습니다. 수업 준비와 학생 평가 보고서 작성까지 하면 종종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소위 특별 수업이라는 것을 진행해야 했는데 이것은 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원장님은 항상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교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종종 제 수업 중에 원장님이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생님, 오늘 3교시에 게임을 너무 오래 했어요. 수업 시간은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놀이 시간이 아닙니다. 제 모든 행동이 감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시간조차 제한되었고 점심시간 30분은 종종 20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체중은 줄었고 밤에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외국인이 거의 없었고 한국어를 제대로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기도 어려웠습니다. 학원의 한국인 선생님들은 친절했지만 그들도 저만큼 바빴고 퇴근 후에는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우울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스러웠고 밤에는 혼자 울면서 잠이 들곤 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계약을 중도에 파기하면 비자 문제와 함께 비행기 티켓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중에 제가 갑자기 숨을 쉴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손이 떨렸습니다. 제 앞에 있는 학생들의 얼굴이 흐려졌고 귀에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제게 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공황 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입원하고 다음 날 퇴원했지만 그 사건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원장님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다음 날 출근했을 때 그의 첫 마디는 어제 수업은 누가 대신했는지 아세요? 제가 직접 들어가서 가르쳤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그저 돈을 버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제 건강이나 행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으로 정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한국의 진짜 모습인가?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사건이 곧 일어날 거라는 것을 그때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학원에 새로운 한국인 영어 선생님이 부임했습니다. 서연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재미교포였고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서연 선생님은 첫날부터 저에게 친절하게 다가왔습니다. 힘들죠? 이런 학원들은 다 그래요. 선생님들은 기계가 아닌데 기계처럼 일하기를 바라죠. 그녀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공감을 얻은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점심시간에 자주 같이 식사를 했고
때로는 퇴근 후에도 간단히 저녁을 함께 먹곤 했습니다. 서연 선생님은 제게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학원에서는 오래 일하지 마세요. 1년 계약이 끝나면 서울로 옮기는 게 좋아요. 거기에는 더 좋은 환경의 학교들이 많고 외국인 커뮤니티도 있어요. 그녀의 말은 제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에서의 생활이 지금과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 선생님 덕분에 저는 조금씩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간단한 한국어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 선생님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서울에 같이 가요. 제가 좋은 곳들을 많이 보여드릴게요. 저는 기쁘게 승낙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여행이 될 줄은 몰랐지만요. 서울로의 여행은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 선생님과 저는 토요일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2시간 정도 걸린 기차 여행 동안 서연 선생님은 저에게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울은 한국의 심장이에요. 6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도시이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 중 하나죠.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 깨끗하고 효율적인 지하철 시스템, 그리고 도시 전체에 흐르는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우와, 여기는 정말 다르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서연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오늘은 진짜 서울을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먼저 광화문 광장을 방문했습니다. 서연 선생님은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서서 한글 창제의 역사와 그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 중 하나예요.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 다음으로 우리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화려한 궁궐 건축물과 아름다운 정원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깊은 역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연 선생님은 조선시대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저는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그 시대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연 선생님은 저를 인사동의 작은 한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늘은 진짜 한국 음식을 맛볼 차례예요. 그녀는 저를 위해 비빔밥, 된장찌개, 그리고 다양한 반찬을 주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한 맛이었지만 몇 입 먹다 보니 그 맛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맛있네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인사동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전통 공예품과 예술 작품들을 구경했습니다. 작은 찻집에 들러 전통차도 마셨습니다. 그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는 제가 일하던 학원의 분주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후에는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서울의 전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빌딩들, 그 사이로 흐르는 한강,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 저는 그 풍경에 숨이 막힐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울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현대적인 도시 한가운데에서도 항상 자연을 느낄 수 있죠. 서연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도시 전체가 반짝이는 불빛으로 물들어가는 광경은 마치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저기 봐요. 저게 한강이에요. 서연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한강공원에 모여 피크닉을 즐기고 자전거를 타고 야외 콘서트를 즐겨요. 다음에 같이 가봐요. 저녁이 되자 서연 선생님은 저를 홍대 지역으로 안내했습니다. 거리는 젊은이들로 가득했고 곳곳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카페, 개성 있는 상점들, 그리고 활기찬 거리 공연까지. 홍대의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술집에 들어가 막걸리를 주문했습니다. 처음 마시는 막걸리의 달콤하고 탁한 맛이 신기했습니다. 이건 한국 전통 술이에요. 쌀로 만들죠. 서연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속에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한국이구나. 내가 경험했던 학원의 모습은 한국의 일부분일 뿐이었어. 이 도시에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구나. 우리는 다음 날도 서울 곳곳을 탐험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미래지향적인 건축물, 청계천의 평화로운 물소리, 강남의 화려한 쇼핑가.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서연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는 건 어떨까요? 저 같은 외국인도 기회가 있을까요? 서연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서울에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의 학교들이 많아요. 특히 유치원이나 국제학교는 근무 조건이 좋고 외국인 교사들을 존중해주는 곳도 많죠. 제가 몇 군데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1년 계약이 끝나면 서울로 이직하기로. 그때까지는 현재의 학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동시에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울 여행 이후 저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학원 생활은 힘들었지만 이제는 끝이 보이는 터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밤 서울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서연 선생님은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좋은 학교들에 대한 정보를 주었고 때로는 제 이력서를 검토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매주 한 번씩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울에서 살려면 기본적인 한국어는 할 줄 알아야 해요. 특히 지하철 타기, 음식 주문하기, 길 찾기 같은 거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제 한국어 실력은 조금씩 나아졌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학원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더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곧 끝난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 서연 선생님이 흥분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 친구가 서울의 한국제 유치원에서 일하는데 그곳에서 원어민 교사를 찾고 있대요.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주선해 줄게요. 저는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계약은 아직 4개월이나 남았는데. 서연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유치원은 좋은 교사를 찾으면 기다릴 수 있대요. 지금 면접을 보고 계약이 끝나면 바로 시작하는 조건으로요. 그렇게 저는 주말에 다시 서울을 방문하여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은 강남 지역에 위치한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이었습니다. 원장님은 친절하고 전문적인 분위기였고 면접 질문도 제 교육 철학과 교수법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전 학원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원장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의 열정과 경험이 마음에 듭니다. 현재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저희와 함께 일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안해주신 근무 조건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수업 시간은 하루 5시간으로 줄어들고 급여는 오히려 더 높았으며 주거 보조금까지 제공된다고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4개월 저는 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고 서울 생활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약이 끝나는 날이 왔습니다. 원장님은 제가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부족한 게 있었나요?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당신이 어떻게 나를 대했는지 잊지 않았어 라고 생각했지만 굳이 나쁜 감정으로 마무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학생들이 저를 위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손편지와 선물을 받으며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 동안에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만큼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서연 선생님과의 작별도 슬펐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 없이 영국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정말 고마워요, 서연 선생님. 당신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서연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가끔 연락해요. 저도 곧 서울로 이직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저는 모든 짐을 싸서 서울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을 안고서. 서울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유치원은 영국의 학교들과 비슷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아이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중요시했습니다. 하루에 가르치는 수업 시간은 5시간으로 이전 학원에서의 8시간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원장님은 정기적으로 교사 미팅을 열어 우리의 의견을 물었고 교육 과정에 대한 제안을 환영했습니다.
엘리사 선생님, 영국의 유아교육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우리도 배우고 싶어요. 동료 교사들도 매우 친절했습니다. 한국인 교사들은 제가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다른 외국인 교사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지지해 주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다 함께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전 학원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제가 살게 된 곳은 홍대 근처의 원룸이었습니다. 작지만 모던하고 편안한 공간이었고 무엇보다 주변 환경이 좋았습니다. 카페, 레스토랑, 쇼핑센터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고 지하철역도 가까워서 서울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첫 주말, 저는 용기를 내어 홍대 거리를 혼자 탐험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아직 부족했지만 안녕하세요, 이것 주세요, 얼마예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거리 공연을 구경하고 독특한 디자인의 옷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신선하고 흥미로웠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식사를 하기 위해 작은 한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젊은 여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영어로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녀의 이름은 지은이었고 홍익대학교에서 미술을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 그녀의 도움을 받아 순두부찌개를 주문했고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은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서울 생활에 대한 많은 팁을 알려주었습니다. 혼자 사시면 배달앱을 꼭 깔아두세요. 한국은 배달 천국이거든요. 밤 12시에도 치킨, 피자, 심지어 중국 음식까지 다 배달돼요.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고 그 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은은 저에게 서울의 숨은 명소들을 소개해 주었고 저는 그녀에게 영어 회화를 도와주었습니다. 우리의 우정은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지은을 통해 저는 더 많은 한국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점차 한국 사회에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함께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즐기고 남산을 등산하고 북촌 한옥마을을 구경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이 나라에 대한 사랑도 커져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편리한 생활 시스템이었습니다. 24시간 편의점, 빠른 배달 서비스, 효율적인 대중교통. 이런 것들은 영국의 시골에서 자란 저에게는 신세계였습니다. 한 번은 밤 11시에 갑자기 배가 고파서 배달앱을 열어봤는데 여전히 수백 개의 식당이 영업 중이었습니다. 저는 불고기 덮밥을 주문했고 놀랍게도 20분 만에 따뜻한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영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스마트폰을 지하철에 두고 내렸다가 역무원에게 신고했더니 불과 1시간 만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효율성과 정직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언어 장벽은 여전히 큰 문제였고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런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배우려는 자세로 접근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제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유치원 수업이 끝나면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여 주 3회, 2시간씩 수업을 들었습니다. 한글의 구조와 발음 규칙을 배우면서 그 과학적인 체계에 감탄했습니다. 영어와는 달리 한글은 논리적이고 일관된 규칙을 가지고 있어서 배우기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물론 어휘와 문법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꾸준히 공부하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갔습니다. 3개월 후에는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고 6개월 후에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뉴스를 보면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한국인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1년이 지날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 소심하고 불안했던 저는 사라지고 자신감 있고 모험심 넘치는 새로운 저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설명하는 것도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주문하는 것도 이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유치원에서의 생활도 점점 더 즐거워졌습니다. 아이들과의 유대감이 깊어지면서 교육에 대한 저의 열정도 되살아났습니다. 특히 한국 아이들의 예의 바른 태도와 학습에 대한 열정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영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교육 환경이었죠.
어느 날 원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잠시 불안했지만 곧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생님, 1년 동안 정말 훌륭한 일을 해주셨어요.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모두 선생님을 좋아하세요. 계약을 연장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선생님과 계속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저는 기쁘게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원장님은 급여 인상과 함께 제가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비자 문제에도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F-2 비자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자유와 기회가 생길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몇 년 경험한 후 영국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2년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한국어 실력도 중급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한국 친구들의 수는 늘어났고 이제는 주말마다 다양한 모임과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은의 소개로 외국인 커뮤니티에도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때로는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환경은 제 시야를 더욱 넓혀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했던 만남은 준호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한국어 교실을 자원봉사로 운영하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의 넓은 시야와 깊은 통찰력은 저를 매료시켰고 저의 솔직함과 모험심은 그를 끌어들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졌지만 많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첫 데이트는 북촌 한옥마을의 작은 전통찻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4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준호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저는 영국과 유럽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대화는 마치 두 개의 세계가 만나 하나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고 서울의 구석구석을 함께 탐험했습니다. 준호는 저에게 관광객들은 잘 모르는 숨겨진 장소들을 소개해 주었고 저는 외국인의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깊어졌고 6개월 후에는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준호의 가족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매우 긴장했습니다. 한국의 가족 문화는 영국과는 많이 달랐고 저는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부모님은 매우 개방적이고 따뜻한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는 저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시며 친밀감을 쌓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엘리사, 준호가 너를 많이 좋아해. 우리도 너를 가족으로 환영해. 준호의 어머니의 그 말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고 한국에 더 깊이 뿌리내리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의 3년차가 지나고 4년차로 접어들면서 저는 완전히 한국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외국이 아니라 제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친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유치원에서의 경력도 쌓이면서 저는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커리큘럼 개발에도 참여하고 다른 교사들을 지도하는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교육 철학과 방식은 한국과 영국의 장점을 결합한 독특한 것이었고 많은 학부모들이 그것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계속 향상되어 이제는 복잡한 주제에 대해서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종종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새로운 표현을 배우고 한국 신문을 읽으면서 시사 용어를 익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처음으로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한국인 선생님이 급히 병가를 내셔서 제가 대신 한국어 시간을 맡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갔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신기해하며 제 서툰 한국어를 열심히 들어주었습니다. 엘리사 선생님이 한국어를 해요. 우와, 정말 잘하시네요.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은 저를 감동시켰고 그날 이후로 저는 종종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중 언어 교육 방식은 아이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준호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져 우리는 결혼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온 두 사람이 결혼한다는 것은 많은 도전을 의미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는 과정이 우리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에 온 지 4년 만에 저와 준호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은 한국 전통 혼례와 서양식 결혼식을 결합한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침에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전통 의식을 치르고 오후에는 웨딩드레스로 갈아입고 현대적인 결혼식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부모님과 친구들이 와주셨고 한국의 친구들과 준호의 가족들도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두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 순간 저는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서울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인테리어는 영국과 한국의 스타일을 혼합했습니다. 거실에는 한국 전통 그림과 함께 영국 빈티지 가구가 놓여 있었고 주방에는 영국 차와 한국 전통차가 나란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국 요리를, 저는 영국 요리를 만들어 서로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있었지만 그런 순간들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처음으로 만든 김치찌개가 너무 짜서 먹을 수 없었던 사건은 지금도 우리 부부의 웃음거리입니다. 결혼 1년 후 우리는 가장 기쁜 소식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한국의 임신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미역국, 태교, 백일잔치 등 영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전통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임산부를 위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2022년 봄, 우리의 딸 소피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한국과 영국의 혼혈아로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가진 아이였습니다. 우리는 소피아가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모두 배우며 자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집에서는 영어와 한국어를 번갈아가며 사용했고 영국 동화책과 한국 그림책을 함께 읽어주었습니다. 소피아가 태어난 후 저는 잠시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한국의 육아 문화를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만난 다른 엄마들과의 대화, 소아과 병원 방문, 영유아 프로그램 참여 등 모든 경험이 새롭고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가족 중심적인 문화였습니다. 준호의 부모님은 자주 우리 집에 오셔서 소피아를 돌봐주셨고 이웃들도 아이가 있는 가정에 특별한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이런 공동체적인 분위기는 영국의 개인주의적인 문화와는 크게 달랐고 육아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었습니다. 육아휴직 후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학원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제 경험을 살려 다른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저처럼 한국에서의 초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적 이해와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더니 이제는 한국이 제 집이 되었답니다. 저는 종종 제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새 제가 한국에 온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30대 중반의 엄마이자 교사이자 두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끔 영국의 가족과 친구들이 저를 방문할 때마다 그들은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에 놀라워했습니다. 엘리사, 너 정말 한국 사람처럼 됐구나. 그들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더 한국인이 되어가고 있죠. 이제 소피아는 3살이 되었고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사용하며 자라고 있습니다. 그녀가 한국 전통 옷을 입고 영국 동요를 부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다문화 가정의 아름다움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지난 5년을 돌아보면 제 인생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왔습니다. 영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란 소녀가 이제는 서울의 중심부에서 한국인 남편과 한국-영국 혼혈 딸과 함께 살고 있다니 때로는 꿈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여정이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문화적 충돌, 언어 장벽, 비자 문제, 가족의 기대 차이 등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길을 선택한 것을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은 저를 더 강하고 더 이해심 많고 더 열린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의 꿈은 소피아가 두 문화의 가치를 모두 배우고 자라나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과 영국 사이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한국 문화를 영국에 소개하는 책을 쓸 수도 있고, 혹은 한국에서 영국 문화원과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저에게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에 이곳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장소입니다. 때로는 영국의 푸른 언덕과 오래된 건물들이 그립기도 하지만 지금 저의 마음은 확실히 이곳 서울에 있습니다. 엘리사, 정말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니? 가끔 영국에 있는 부모님이 물으실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네, 지금은 한국이 제 집이에요. 하지만 자주 방문할게요. 그리고 그것이 진실입니다. 한국은 이제 제 인생의 일부가 되었고 저는 이곳에서 제 미래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영국 출신의 한국 며느리 혹은 한국 사위를 둔 영국인 부모님 혹은 한국과 영국의 혼혈 아이의 엄마로서 이 모든 정체성은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에는 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의 한국 생활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와 갈등, 언어 장벽으로 인한 좌절, 때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겪는 차별. 이런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많은 문화적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의 빠른 생활 템포, 직장에서의 엄격한 위계 질서, 공과 사의 구분이 모호한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영국에서 자란 제게는 낯설고 때로는 불편했습니다. 학원에서 일할 때는 특히 힘들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감탄스러웠지만 동시에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학업적 압박이 때로는 과하다고 느꼈습니다. 5살짜리 아이들이 이미 영어, 수학, 과학을 배우고 방과 후에는 여러 학원을 다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게 정말 아이들에게 좋은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또한 외국인으로서 한국 사회에 완전히 융화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한국어를 잘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해도 가끔씩 외국인이라는 벽에 부딪히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종종 저를 관광객 취급하거나 제 한국어 실력을 과소평가하곤 했습니다. 비자 문제도 항상 골치 아픈 일이었습니다. F-2 비자를 받기 위해 저는 많은 서류를 준비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끊임없는 갱신 과정. 때로는 이런 행정적 장벽이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또 다른 종류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영국의 가족 문화는 매우 달랐고 이로 인한 오해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명절에 시댁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한 의무지만 영국에서는 휴가 때 부부가 따로 여행을 가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이런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저는 많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타협이 필요했고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창조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식도 아니고 영국식도 아닌 우리만의 준호-엘리사식 생활 방식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소피아가 태어난 후에는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녀가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며 자랄 수 있을까? 어떤 언어를 먼저 가르쳐야 할까? 어떤 교육 방식이 그녀에게 가장 좋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희는 많은 책을 읽고 다른 다문화 가정들의 경험을 참고했습니다. 결국 저희가 내린 결론은 두 문화를 억지로 절충하기보다는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영어와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번갈아 사용하고 영국과 한국의 명절을 모두 챙기며 두 나라의 음식과 전통을 동등하게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에 가면 저는 더 이상 완전한 영국인으로 느껴지지 않았고 한국에서도 여전히 외국인이라는 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두 세계 사이에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중간지대가 사실은 가장 풍요로운 공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하고 두 언어를 구사하고
두 가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더 깊은 공감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제 직업적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원에서 일하면서 저는 제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그 느낌 정확히 알아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특히 다른 영어권 나라에서 온 교사들이 한국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 일은 매우 보람찼습니다. 그들이 제가 처음에 겪었던 것과 같은 문화적 충격과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는 한국 문화와 교육 시스템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습니다. 5년 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는 불안하고 소심했으며 새로운 환경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자신감 있고 두 문화를 아우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배울 것은 많습니다. 한국어 실력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고 한국 사회의 모든 측면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이 평생의 여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매일 조금씩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즐기려고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아마도 첫 번째 학원에서의 힘든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저는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서연 선생님과의 만남 그리고 서울로의 여행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만약 그때 저가 용기를 내어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한 삶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인상만으로 한 나라나 문화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희망과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첫 몇 개월은 정말 힘들었지만 그것은 단지 전체 그림의 작은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히 다른 생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가치관,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저는 그저 평범한 영국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사람,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강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성장은 제가 예상치 못했던 선물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단지 1-2년간의 새로운 경험을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제 인생의 중심이 되었고 이곳에서 제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놀라운 것은 이제 제가 영국에 가면 오히려 이방인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런던의 복잡한 지하철을 탈 때 저는 서울 지하철의 효율성과 청결함이 그립습니다. 영국의 식당에서 밤 9시가 되면 주방이 문을 닫는 것을 보며 저는 24시간 배달 서비스가 가능한 서울의 편리함을 떠올립니다. 심지어 영국 친구들과 만날 때도 저는 종종 한국식 표현이나 사고방식이 튀어나와 당황하곤 합니다. 이런 변화는 때로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그것을 즐기려고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영국인 혹은 한국인이라는 단일한 정체성에 갇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둘의 경계에 서 있는 세계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저에게 더 큰 자유와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단지 제가 살고 있는 장소가 아니라 제가 새로운 자아를 발견한 공간입니다. 이 나라는 저에게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영원히 감사할 일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떨까요?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살며 두 문화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준호와 함께 소피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동시에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돕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제 경험을 책으로 쓰고 싶다는 꿈도 있습니다. 영국 소녀의 서울 정착기라든지 두 세계 사이에서 다문화 가정의 이야기와 같은 제목으로요.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국과 영국 사이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젝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영국에 소개하고 동시에 영국의 문화적 가치를 한국에 알리는 일이죠. 아마도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워크숍이나 강연을 통해 두 나라 사이의 이해를 돕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한국을 케이팝과 김치의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이 나라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풍요로운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작은 노력이 이런 인식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의 5년은 저에게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편안함의 영역을 벗어나 도전할 때 진정한 성장이 있다는 것, 다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에서 배움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집이란 특정 장소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기회, 기쁨과 슬픔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려움 없이 그 여정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가장 큰 도전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끝내는 그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 마이너스 이것보다 더 큰 도전이 있을까요? 한국, 특히 서울은 이제 제 마음의 고향입니다. 이곳의 빠른 템포, 끊임없이 변화하는 풍경,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도시의 숨결과 함께 호흡하며 이 도시의 이야기를 제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저에게 안정감과 소속감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집이 주는 느낌이 아닐까요? 편안함, 안정감,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확신. 5년 전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뎠을 때의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던 그 소녀는 이제 자신감 있고 성숙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단지 거주지가 아니라 제 인생을 변화시킨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에 대한 감사함은 제 남은 인생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한국에 온 지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가끔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을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정의 가치입니다. 한국어의 정은 영어로 정확히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것은 깊은 유대감, 따뜻한 인간관계, 서로에 대한 배려를 모두 포함합니다. 처음에는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빨리 친해지려 하는지, 왜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바로 정을 나누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호의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 특히 명절에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순간들은 저에게 정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종종 개인의 공간을 중시하고 감정 표현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감정을 나누고 서로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제 저도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둘째, 빨리빨리 문화에서 배운 효율성입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빠른 생활 템포가 압박으로 다가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배달 앱으로 30분 안에 식사가 도착하고 인터넷 쇼핑 주문이 다음날 배송되고 은행 업무가 몇 분 안에 처리되는 것. 이런 효율성은 생활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서두르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 능력은 분명 장점입니다. 저는 영국의 여유로움과 한국의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셋째, 공동체 의식입니다. 한국은 집단주의적 사회로 개인보다 집단의 조화와 화합을 중시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문화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주는 안정감과 소속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한국 사회의 공동체 의식은 빛을 발했습니다.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집단적 노력은 한국이 팬데믹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넷째, 교육에 대한 열정입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때로는 그 압박이 과도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배움을 중시하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태도는 존경할 만합니다. 소피아가 태어난 후 저희도 그녀의 교육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영국식 자유로운 교육과 한국식 체계적인 교육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두 시스템의 장점을 결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예의와 존중의 문화입니다. 한국어의 존댓말 시스템,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 공공장소에서의 예절 등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특히 언어의 존경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피아에게도 이런 예의 문화를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너무 엄격한 위계질서는 지양하되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가치들은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고 저는 두 문화의 장점을 결합하여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영국의 개방성과 자유로움, 한국의 효율성과 공동체 의식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삶. 이것이 제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한국 생활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 중 하나는 작년 설날이었습니다. 준호의 가족 모두가 시골에 있는 친정 어머니 댁에 모였고 저도 소피아와 함께 참여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차례를 지내고 세배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한국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봉투를 건네시며 올해도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으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음을 실감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더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순간은 소피아가 처음으로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문장을 만들었을 때였습니다. 모미리와이 저기 보세요, 비그도그. 이 간단한 문장이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녀가 자연스럽게 두 언어를 오가며 두 문화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저는 이 나라의 많은 측면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거리, 발달된 대중교통, 편리한 생활 시스템, 맛있는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함. 물론 완벽한 나라는 없고 한국에도 개선할 점들이 있지만 저는 이곳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은 저를 계속해서 놀라게 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거의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영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종종 그게 정말이야? 라고 반문합니다. 한 번은 영국에서 온 친구가 서울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함께 도시를 둘러보았습니다. 지하철역의 깨끗함, 공원의 안전함, 거리의 활기찬 분위기. 그녀는 모든 것에 감탄했습니다. 엘리사, 이제 내가 왜 여기서 살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것 같아. 이곳은 정말 놀라워. 이런 순간들을 통해 저는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깨닫습니다. 두 나라,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더 넓은 시야와 더 깊은 이해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가끔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직설적인 의사표현이 정직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한국에서는 간접적인 표현이 예의를 지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여전히 학습 과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적 뉘앙스도 있습니다. 한국의 빠른 변화, 복잡한 사회적 관계, 미묘한 언어적 표현. 이런 것들은 외국인인 제가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제 계획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게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들이 제가 겪었던 것과 같은 어려움을 덜 겪고 더 빨리 적응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호와 저는 소피아가 자라는 과정에서 더 많은 도전을 만날 것입니다. 학교 선택, 교육 방식, 정체성 형성.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도전을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며 무엇보다 소피아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말이죠. 한국에서의 5년은 저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영국과 한국 두 세계 사이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양쪽의 가치를 조화롭게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계속됩니다. 앞으로의 5년, 10년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한국에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도 영국과의 연결은 유지할 것입니다. 소피아는 이중언어, 이중문화 환경에서 자라며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준호와 저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두 문화를 융합하며 삶을 꾸려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도전할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낯선 환경에서도 우리는 적응하고 번성할 수 있다는 것.
이 이야기가 혹시 지금 새로운 도전 앞에 망설이고 있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가장 어렵고 두려운 결정이 가장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제게 있어 그것은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정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행복한 삶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국은 제게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곳의 거리를, 음식을, 언어를,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발견한 제 자신의 새로운 면들을 사랑합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지 살아가는 장소가 아니라 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과 영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두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도전과 기회를 환영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다름을 포용하며 매 순간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이 자세는 제 남은 인생 동안 저를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가장 특별한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제가 한국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된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제주도 여행입니다. 서울에 온 지 1년쯤 되었을 때 저는 지은과 함께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만에 도착한 제주도는 마치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푸른 바다, 오름, 현무암 해안가, 그리고 한라산. 자연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보존된 이곳은 서울의 분주함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렌터카를 빌려 섬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성산일 출봉에서 일출을 보고 우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올레길을 걸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해녀 할머니들이 바다에서 직접 잡은 해산물로 차려진 식사였습니다. 신선한 전복과 소라, 미역국.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에서의 경험은 한국이 단지 현대적인 도시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독특한 지역 문화를 가진 다양한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국의 다른 지역들도 방문하게 되었고 각 지역마다의 독특한 매력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특별한 경험은 한국의 전통 혼례식에 참여한 것입니다. 준호의 사촌이 결혼할 때 그들은 현대식 결혼식과 함께 전통 혼례식도 진행했습니다. 화려한 한복, 엄숙한 의식, 그리고 깊은 의미가 담긴 예절. 모든 것이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절을 하고 술잔을 나누는 장면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수백 년의 전통이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 속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평생의 약속이라는 보편적인 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식에서도 저는 전통 혼례식 요소를 일부 포함시키기를 원했고 준호와 그의 가족들은 기쁘게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화려한 빨간색 한복을 입고 영국인 신부로서는 아마도 흔치 않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특별한 경험은 김장입니다. 준호의 어머니는 매년 11월이면 김장을 하십니다. 저는 처음에 그것이 얼마나 큰 행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어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산더미 같은 배추와 무, 그리고 각종 양념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이웃 아주머니들과 함께 하루 종일 김치를 담그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어머니의 인내심 있는 가르침 덕분에 조금씩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배추 속에 양념을 바르고 차곡차곡 항아리에 담는 작업은 마치 예술과도 같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들 사이의 대화, 웃음, 그리고 음식을 나누는 공동체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장은 단순한 음식 준비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문화적 행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담근 김치의 맛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네 번째 특별한 경험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한 것입니다. 소피아가 태어났을 때 저는 한국의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보냈습니다. 영국에는 없는 이 시스템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곧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24시간 전문 간호사의 도움, 매일 받는 마사지, 영양가 있는 식사, 그리고 아기 돌봄 서비스까지. 이런 지원은 출산 후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가족이 멀리 있는 저 같은 외국인에게는 더욱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산후조리원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왜 영국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을까? 라고 물었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 특히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지원은 정말 선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5번째 특별한 경험은 한국의 사계절을 느낀 것입니다. 영국도 사계절이 있지만 한국의 사계절은 훨씬 더 뚜렷하고 아름답습니다. 봄의 벚꽃, 여름의 장맛비, 가을의 단풍, 그리고 겨울의 눈. 각 계절은 독특한 아름다움과 경험을 선사합니다. 특히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입니다.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의 단풍은 정말 장관입니다. 남산이나 북한산에 올라 붉고 노란 단풍으로 뒤덮인 산들을 바라보면 마치 그림 속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영국의 가을도 아름답지만 한국 가을의 색감은 훨씬 더 화려하고 풍부합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배우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모여 저의 한국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한국 생활이 항상 장밋빛인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운 점들도 있습니다. 특히 언어 장벽은 5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과제입니다. 한국어로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유머를 이해하거나 미묘한 뉘앙스를 파악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또한 외국인으로서 때로는 소외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도 외모만으로 저는 여전히 외국인으로 보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종종 제가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고 때로는 저를 관광객 취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은 한국에서 발견한 기쁨과 행복에 비하면 작은 일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곳에서 진정한 집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집은 단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마음이 평화를 찾는 곳,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속해 있다고 느끼는 곳입니다. 한국은 제게 그런 의미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사랑을 찾았고 가족을 이루었으며 새로운 자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영원히 감사할 선물입니다. 지난 5년간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모든 어려움과 도전이 오늘의 저를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저는 다시 한번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선택을 말입니다. 이제 저는 미래를 기대하며 한국에서의 다음 5년, 10년을 꿈꿉니다. 소피아가 자라며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모습, 준호와 함께 더 많은 추억을 쌓아가는 일상, 그리고 제 자신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워가는 여정. 이 모든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낯선 환경에서도 우리는 적응하고 번성할 수 있다는 것, 문화적 차이는 장벽이 아니라 풍요로움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희망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 당신은 저에게 2번째 인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에 대한 감사함은 제 남은 삶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제 마음의 고향이 되어주셔서. 한국 생활 5년 차, 저는 이제 한국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적 발전과 혁신은 매일 저를 놀라게 합니다. 이제 저는 그 경험들을 좀 더 자세히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초연결성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스마트폰 하나로 거의 모든 일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그것 없이 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로 식당에서 결제하고 네이버 지도로 길을 찾고 배달앱으로 식사를 주문하고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정말 미래에 살고 있구나 라고 말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경험은 인터넷 쇼핑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 저녁 10시에 옷을 주문했는데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 8시에 배송이 왔습니다. 심야 배송 서비스였던 것이죠. 영국에서는 보통 3-5일이 걸리는 일인데 한국에서는 몇 시간 만에 가능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은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번 소피아가 갑자기 고열로 아팠을 때 저는 매우 걱정했습니다. 밤 11시에 소아관은 모두 문을 닫았지만 응급실은 24시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고 30분 안에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았고 친절하게 소피아의 상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검사, 진단, 처방까지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병원 내 약국에서 바로 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비용이었습니다. 응급실 진료, 검사, 약값을 모두 합해도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 훨씬 저렴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효율성과 접근성 면에서 정말 인상적입니다. 물론 완벽한 시스템은 없지만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은 외국인인 저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또 다른 놀라운 측면은 공공 인프라입니다.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은 정확하고 깨끗하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원과 공공시설도 잘 관리되어 있으며 무료 와이파이가 거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제공됩니다. 특히 한강공원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거나 피크닉을 즐기거나 야외 콘서트를 관람하는 것은 서울 생활의 큰 즐거움입니다. 도시 중심부에 이렇게 넓은 녹지 공간이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한국의 카페 문화도 독특합니다. 서울에는 수많은 개성 있는 카페들이 있고 각각 특별한 테마나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카페, 고양이 카페, 디저트 특화 카페, 루프탑 카페. 취향에 맞는 카페를 찾는 것이 하나의 취미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준호와 소피아와 함께 새로운 카페를 탐험하곤 합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곳은 연희동의 한 작은 카페였습니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해 만든 이 카페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이었습니다. 전통차를 마시며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을 감상하는 시간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 했습니다. 한국 생활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음식 문화입니다. 처음에는 매운 음식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비빔밥, 삼겹살 등이 제 최애 음식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의 반찬 문화를 좋아합니다. 한 끼 식사에 여러 가지 반찬이 함께 제공되는 방식은 영국의 메인 디시 중심 식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 음식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저는 요리학원에도 등록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한국 요리를 배우는 시간은 매우 즐겁습니다. 지금까지 김치, 불고기, 잡채, 떡볶이 등 다양한 요리를 배웠고 가끔은 준호와 소피아를 위해 직접 요리하기도 합니다. 요리학원에서 만난 다른 외국인들과의 교류도 큰 기쁨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한국 생활에 대한 경험을 나누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교환합니다. 우리 모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이라는 공통 분모 아래 모여 있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한국 생활 5년 차가 되니 이제는 한국의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외모로는 외국인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많은 부분 한국화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이해하게 되었고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방식을 따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는 자연스럽게 물건을 두 손으로 건네고 연장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행동합니다. 심지어 영국에 갔을 때 버스에서 통화하는 사람들을 보고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제는 일상 대화는 물론 뉴스를 이해하고 간단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한국어와 영어를 번갈아 사용하며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자랑스럽습니다. 소피아도 이제 3살이 되어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사용합니다. 가끔은 한 문장 안에 두 언어를 섞어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모습이 너무 귀엽고 신기합니다. 준호와 저는 소피아가 두 언어에 똑같이 노출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집에서는 저는 주로 영어로, 준호는 주로 한국어로 이야기합니다. 소피아의 이중언어, 이중문화 교육은 때로는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문화적 가치를 우선시할 것인지, 어떤 교육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등의 문제로 준호와 저는 종종 토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소피아의 행복과 건강한 정체성 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결정을 내립니다.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가끔은 소피아가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받게 될지도 모르는 차별이나 편견에 대한 걱정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소피아가 그런 도전을 이겨내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강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소피야, 너는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가진 특별한 아이야. 그것은 결코 약점이 아니라 너의 가장 큰 장점이 될 거야. 저는 종종 소피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그녀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의 5년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생활 방식. 이런 차이들은 장벽이 아니라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기회입니다. 또한 저는 적응력과 회복력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연하게 변화하고 실패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능력은 한국 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도전에서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무엇보다 저는 집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집은 단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마음이 평화를 찾는 곳,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속해 있다고 느끼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에게 그런 의미의 집은 바로 이곳, 서울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열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평생 간직할 선물입니다. 한국, 당신은 저에게 단지 거주지가 아니라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함은 제 남은 인생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제 마음의 고향이 되어주셔서. 5년 전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영국에 있었고 한국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낯설었고 과연 이곳에서 진정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두려움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평생 간직할 소중한 인연들을 만났고 때로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친구들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인연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인연은 물론 준호입니다. 그는 단순히 제 배우자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낯선 세계를 이해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안내자이기도 합니다. 준호는 한국 문화의 복잡한 측면들을 인내심 있게 설명해 주었고 제가 실수했을 때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처음으로 준호의 가족을 만났을 때입니다. 저는 너무 긴장해서 한국어로 준비해온 인사말을 전부 잊어버렸고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때 준호는 웃으며 엘리사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영국에서는 이렇게 인사해요. 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풀어주었습니다. 그의 작은 배려 덕분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고 그의 가족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준호의 가족들도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저를 진짜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만의 소통 방식을 찾았습니다. 주로 음식을 통해서였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셨고 저는 영국 디저트를 만들어 대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말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제가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주 저를 위한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 가져오셨습니다. 태아의 건강을 위한 전통 음식들이었죠. 그리고 출산 후에는 2주 동안 저희 집에 머물며 산모 음식을 직접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랑과 배려가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인연은 지은입니다. 처음 만난 식당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소중한 우정으로 발전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은은 제게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한국 생활의 가이드이자 때로는 통역사, 때로는 상담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힘들 때마다 지은의 도움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비자 갱신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지은이 하루 종일 저와 함께 출입국 사무소를 돌아다니며 도와주었습니다. 또 다른 때는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의사와의 의사소통을 도와주기 위해 수업을 빠지고 달려왔습니다. 지은과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제가 준호에게 프로포즈 받은 날 밤입니다. 너무 기뻐서 누군가와 이 소식을 나누고 싶었고 가장 먼저 지은에게 전화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지만 지은은 바로 축하해 주었고 다음 날 아침 일찍 꽃다발을 들고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엘리사, 너는 내가 만난 가장 용감한 사람이야.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 행복을 찾다니 정말 대단해. 라는 그녀의 말은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인연은 영어학원의 동료 교사들입니다. 특히 캐나다 출신의 마이클과 호주 출신의 에밀리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적 충격 경험을 나누고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한국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설날 연휴에 저와 마이클, 에밀리 모두 한국에 남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고향에 가고 서울은 조용해진 그때 우리는 함께 모여 각자의 나라 음식을 준비해 나누어 먹었습니다. 저는 영국의 전통 푸딩을, 마이클은 캐나다식 팬케이크를, 에밀리는 호주식 바비큐를 준비했죠. 그리고 한국 전통 음식도 주문해서 함께 즐겼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출신이지만 그날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런 외국인 친구들과의 교류는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저는 다름에 대한 부담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고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동료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한국 생활의 팁을 공유하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인연은 소피아의 어린이집 친구들의 부모님들입니다. 소피아가 2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녀를 근처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부모님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 한국어 실력이 일상 대화에는 충분했지만 육아에 관한 복잡한 주제를 논의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곧 사라졌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저의 서툰 한국어를 인내심 있게 들어주었고 때로는 영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카카오톡 그룹 채팅을 통해 소통했는데 처음에는 번역기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점차 직접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민지 엄마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영어를 꽤 잘했고 저와 다른 부모님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육아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돌잔치의 의미와 준비 방법, 한국에서 아이가 아플 때 찾아갈 만한 좋은 병원, 유아용 한복을 살 수 있는 곳 등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소피아의 돌잔치 때였습니다. 저는 한국식 돌잔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민지 엄마와 다른 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장소 예약부터 음식 주문, 전통 의상 준비까지. 그들의 도움 덕분에 소피아는 아름다운 돌잔치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돌잡이에서 소피아가 붓을 집어들었을 때 모든 부모님들이 함께 환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한국 사회에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함과 소속감의 눈물이었죠. 5번째로 중요한 인연은 외국인 커뮤니티 봉사단체의 멤버들입니다. 3년 전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 가입했습니다. 매월 한 번씩 모여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독거 어르신 방문, 지역 축제 참여, 한국 문화 알리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영어 교실 등 다양한 활동이었죠. 이 단체를 통해 저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났고 함께 한국 사회에 작은 기여를 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에게 의미 있었던 활동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영어 교실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큰 보람이었습니다. 이런 봉사활동은 제게 한국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었고 동시에 제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 사회에 기여하는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연들을 통해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보다 더 강한 유대감으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들 덕분에 저는 이곳에서 외롭지 않고 오히려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영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시차 때문에 소통이 쉽지 않지만 저는 정기적으로 화상통화를 하며 그들과의 연결을 유지합니다. 특히 부모님은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시고 저희 가족도 2년에 한 번씩 영국을 방문합니다. 이런 방문을 통해 소피아는 양쪽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영국 문화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의 인연들은 이제 한국과 영국 두 나라에 걸쳐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두 세계에 모두 속해 있다는 것은 두 배의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연들을 통해 저는 집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집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집은 바로 이곳 한국입니다. 준호와 소피아, 그리고 수많은 소중한 인연들이 있는 이곳이 저의 진정한 집입니다. 한국에서의 5년은 저에게 단지 시간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가족을 이루었으며 소중한 인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소중한 인연들이 제 곁에 있는 한, 저는 어디에서든 집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평생 간직할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한국에서의 5년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제 인생의 큰 변화였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변화의 과정과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깊은 교훈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편견을 넘어서는 용기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양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한국의 이미지 혹은 K-팝이나 드라마를 통해 형성된 제한적인 인식이 전부였죠. 그리고 첫 직장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은 그런 편견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서연 선생님과의 만남 그리고 서울로의 여행은 제 시각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한국은 전체의 작은 부분에 불과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편견 없이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국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 적용되는 교훈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빠르게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에 갇혀 더 넓은 가능성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해와 성장은 그런 편견을 넘어설 때 시작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적응력의 중요성입니다. 한국 생활 초기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음식, 언어, 생활 방식, 사회적 규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런 차이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던 것들이 점차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오히려 그것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한국의 빠른 생활 템포가 스트레스로 다가왔지만 이제는 그 효율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매운 음식을 먹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영국 음식이 너무 심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인간의 놀라운 적응 능력을 보여줍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적응해야 합니다. 한국 생활은 저에게 그런 적응력을 키우는 훌륭한 훈련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변화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다름의 가치입니다. 한국과 영국은 많은 점에서 다릅니다. 사회 구조, 교육 시스템, 가족 관계, 일상생활 방식. 처음에는 이런 차이가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양쪽 문화 모두에서 가치 있는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개인주의와 한국의 집단주의, 영국의 여유로움과 한국의 효율성, 영국의 직설적 소통 방식과 한국의 간접적 표현 방식. 이런 차이들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에 따라 각각의 가치를 가집니다. 저는 이제 두 문화의 장점을 취사선택하여 제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저에게 다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에서 배움의 기회를 찾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과 방식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교훈은 자기 정체성의 유연성입니다. 한국에 살면서 저는 종종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영국인인가 아니면 이제 한국인에 가까운가? 내가 영국의 가치를 버리고 한국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은 옳은 일인가? 이런 질문들이 자주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정체성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영국인이면서 동시에 한국 문화의 일부를 받아들인 사람, 두 세계 사이에 서 있는 세계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모순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요로운 정체성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저에게 큰 자유를 주었습니다.
더 이상 어느 한쪽에 완전히 속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 않고 제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피아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녀도 언젠가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가질 테니까요. 5번째 교훈은 깊은 인간관계의 가치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정의 개념은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종종 개인의 공간과 독립성을 중시하지만 한국에서는 깊은 유대감과 상호 의존성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처음에는 이런 문화적 차이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인들이 빠르게 친해지려 하는 모습, 사적인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려는 태도가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런 정의 문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준호와 그의 가족, 지은과 같은 친구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과의 깊은 유대감은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지지 시스템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인간관계에서 깊이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피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보다 몇몇 사람들과 진정으로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6번째 교훈은 회복력 리질리언스입니다. 한국 생활 초기에 겪은 어려움, 특히 첫 직장에서의 경험은 저를 거의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고 결국 더 좋은 기회를 찾아낸 경험은 저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 전에도 그랬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패나 좌절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몸소 경험했습니다. 이런 회복력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상치 못한 도전과 변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넘어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다시 일어서느냐입니다. 7번째 교훈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한국 생활을 통해 저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마이너스 깨끗한 거리, 안전한 환경, 효율적인 대중교통, 친절한 이웃들. 마이너스 이 모두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도 저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준호와 소피아와 함께하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 한강에서 보내는 주말 오후, 친구들과 나누는 웃음.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모여 삶의 행복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은 저를 더 행복하고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8번째 교훈은 용기입니다. 5년 전 저는 큰 용기를 내어 낯선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것은 편안함과 안정을 뒤로하고 불확실성과 도전을 선택한 결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얼마나 용감한 결정이었는지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매 순간 저는 계속해서 용기를 발휘해야 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용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용기, 실수를 하고 다시 도전하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취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용기를 발휘할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집니다. 9번째 교훈은 유연한 계획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1-2년 동안 경험을 쌓고 돈을 모은 후 영국으로 돌아가는 것. 하지만 인생은 제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훨씬 더 놀랍고 풍요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었죠.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너무 엄격한 계획에 집착하지 않고 삶이 가져다주는 예상치 못한 기회와 도전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운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말이죠. 10번째이자 마지막 교훈은 자기 자신을 믿는 힘입니다. 한국 생활 초기에는 자주 자신감을 잃곤 했습니다. 언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문화적 규범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일 실수를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천천히 자신감을 회복했고 제 자신의 능력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단순히 한국어를 더 잘하게 되거나 문화에 적응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 자신을 믿고 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제 직감과 판단을 신뢰하며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보다 제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에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이런 교훈들은 단지 한국 생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제 남은 인생 동안 저를 인도할 보편적인 가치와 지혜입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지 살아가는 장소가 아니라 삶의 중요한 교훈들을 배우는 학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훈들을 통해 저는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5년 전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딘 그 불안하고 소심했던 소녀는 이제 자신감 있고 단단한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와 성장의 중심에는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이 있습니다. 한국, 당신은 저에게 단지 거주지가 아니라 제 인생의 스승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대한 감사함은 제 남은 삶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제 마음의 고향이자 인생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온 소심한 영어교사였던 저는 이제 서울의 중심부에서 한국인 남편, 혼혈딸과 함께 살고 있는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때로는 눈물과 좌절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웃음과 기쁨, 그리고 깊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학원에서의 힘든 경험, 서현 선생님과의 만남, 서울로의 이주, 준호와의 사랑, 소피아의 탄생. 이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던 이 나라가 이제는 제 마음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다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생활 방식. 처음에는 이런 차이가 장벽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오히려 풍요로움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과 가치관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더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단지 문화적 차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다름은 두려워하거나 거부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의견, 다른 경험,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그들 모두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회복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생활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행복과 성공을 찾아낸 경험은 저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 전에도 그랬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복력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자질입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예상치 못한 도전과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넘어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다시 일어서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하고 지혜로워집니다.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은 진정한 집의 의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집이란 단지 물리적인 공간이나 태어난 곳이 아니라 마음이 평화를 찾는 곳,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속해 있다고 느끼는 곳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 이제 제 진정한 집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사랑을 찾았고 가족을 이루었으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물론 영국은 여전히 제 과거의 일부이며 그곳에도 소중한 추억과 인연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이곳 서울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살며 이 나라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싶습니다. 소피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경험하며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준호와 함께 더 많은 추억을 쌓고 우리만의 독특한 가족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게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들이 제가 겪었던 것과 같은 어려움을 덜 겪고 더 빨리 적응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저는 한국과 영국 사이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일에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양국 간의 이해와 협력을 돕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과 꿈들은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새로운 자아, 새로운 가능성에서 비롯됩니다.
5년 전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그 결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고 현명한 선택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저는 예상치 못했던 행복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당신은 저에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공간. 이 모든 것을 저는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지금 새로운 도전 앞에 망설이고 있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가장 두렵고 불확실한 선택이 가장 놀라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해 한 발을 내딛는 용기만 있다면 우리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행복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고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삶의 아름다움이자 매력입니다. 예상치 못한 전환, 우연한 만남, 갑작스러운 도전. 이런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저의 한국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5년 동안의 여정일 뿐 앞으로 더 많은 장이 써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도전과 기회, 더 많은 배움과 성장, 그리고 무엇보다 더 많은 사랑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어떤 형태로든 영감이나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 여정을 걷고 있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놀라운 나라입니다. 빠른 발전과 혁신, 깊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국인이시라면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계시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첫 발을 내딛는 것은 항상 어렵지만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처럼 말이죠. 이제 저는 서울의 한복판에서 준호와 소피아와 함께 새로운 날을 맞이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 귓가에 들리는 한국어의 리듬, 그리고 마음속에 느껴지는 깊은 소속감.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집의 의미를 상기시켜 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제 마음의 고향이 되어주셔서. 앞으로도 많은 추억과 행복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용기 있는 첫 걸음을 내딛고 예상치 못한 행복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다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에서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말이죠. 또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